이번 주제는 사실 뭐 100년 전에 우리 역사에서 큰 상으로 남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제목을 경혜루의 마지막 연애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흥선대원군과 그 명성황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싸움으로 우리 역사가 이제 일자에 많이 이렇게 덮여 씌워지고, 또 궁중의 어떤 내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당파성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이걸 보아왔는데, 100년 뒤에 와서 이렇게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런 거와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측면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과거의 일제하에 우리 근대사를 잘못 본, 넓게 못 보고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본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100년 만에 발굴한 새로운 획기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문으로 된 요거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흐리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현장 도면입니다. 요거는 영국 쪽 자료하고 미국의 그 국립문서보관소 워싱턴에,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 그 자료관에서 요 생산된 것인데, 제가 운 좋게 90년대 초반에 이걸 다 입수해가지고 오늘 강의에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자료를 넘겨보면은 요 지도가 있죠? 시커멓게 나와 있는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비스,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우리가 과거에는 미 국립문서보관소라고 한데, 거기를 91년도에 갔다가 제가 거기서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수색하는 과정 중에 주로 미국 공사관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을 꺼내가지고 살펴보다가 그 중에서 아주 제가 확보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노선도입니다. 아마 요거는 국내에 없을 겁니다. 제목을 경혜루의 마지막 연애라고 했습니다. 요게 경혜루죠. 오늘날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중에 이제 고궁들이 있죠. 창덕궁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창경궁, 경희궁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제일 권위가 부여되고, 정궁으로서, 중심궁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이제 경복궁입니다. 근데 이 경복궁 안에서도 우리 이제 전국을 다 통틀어 봐도 현재 남아있는 우리 문화유산 중에 최고의 누각이라고 하면 바로 이 경혜루입니다. 이 경혜루는 원래 이제 경복궁이 태조 때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혜루는 그때 지어지지 않았어요. 광화문도 그 당시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종대쯤 가서 그런 게 다 사대문까지 다 이렇게 완공이 되고 그러죠. 근데 요 경혜루는 태종 때 지어졌어요. 그때 신하들이 막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궁궐 짓는데도 그동안 노역을 많이 혹사했는데 또 이걸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태종이 신하들한테, 내가 이 누각을 지어가지고 내 혼자 여기서 호의호식하려고 폼 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의 사신들이 오고 다른 나라 사절들이 여기저기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 조선의 그 뭔가를 좀 보여줄, 이게 너무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해갔더니 신하들이 명나라 사자들이 올 때 좀 환대할 그러한 장소로서 이걸 쓰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혜루를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완공한 다음에 태종이 어떤 용도로 이거를 주로 썼느냐? 어떤 용도로 썼을까요? 말은 중국의 사절이 오면 우리가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명나라한테 사대를 하는, 또 조공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외수용보다는 내수용으로 태종은 많이 활용했어요. 내수용이란 주로 뭐냐? 태조가 상황으로 물러나셨잖아요. 태종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형제들을 핍박하고 조카들을 핍박하고 태조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종이 임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갔어요? 함흥에 갔잖아요. 안 돌아와. 근데 유교국가의 임금으로서는 이거 저기 앞에 아버님인데 상황을 제대로 예우하고 모시지 못하면 이거 불충 아니에요. 불효 아니에요. 그 백성들한테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태조를 모시고 와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하는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근데 태종이 태조를 모시고 오면은 안 와. 태종이 머리를 쓴 것이 태종의 아들과 딸들 있잖아요. 왕자들하고 공주들을 여기 같이 오게 해가지고 태조를 모시면은 태조는 손자와 손녀들이 술잔을 올리고 그러는데 화를 내고 안 받을 수도 없죠. 이 연회를 참 많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교국가의 군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 역할을 하는 용도로 또 태조의 노여움도 이제 풀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어요. 어쨌든 이 뭐 저 재밌는 에피소드로 뭐 태종 때는 그렇게 활용되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일본에서 명나라에서 또 여진에서 또 육구왕국에서 사절들이 오면은 여기서 연회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회루가 근정전과 함께 모두가 다 임진왜란 땅이 다 소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어진 거는 270여 년이 지나서 고종 때 다시 지어졌어요. 한 나라의 중심궁인데 270년 동안 지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요. 거의 폐허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라의 재정이 없는데 민력을 동원해서 저걸 만든다면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신하들이 많이 반대했고, 근데 역대 군주들은 모두 저걸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270년 동안 못 짓다가 고종 때 와서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조대비의 명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그 일을 맡고 불과 2, 3년, 3, 4년 내에 다 저걸 완공했죠. 그런데 이 경회루에서 조선의 마지막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언제냐? 청일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그 상황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걸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895년 9월 4일 서울의 경복궁에서는 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어요. 연회장은 경회루. 그때의 연회석상에는 고종과 왕후, 그 다음에 경회루가 굉장히 크죠. 이런 누각에서 연회를 열려면은 문무 대신들이 다 동원되고 또 외교사절들이 다 초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궁들, 궁녀들 다 와서 옆에서 보좌해야겠죠. 또 그러면 연회는 또 누가 참석을 합니까? 여흥이 있어야겠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오고 춤추는 사람도 오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다 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서구 열강 여러 나라들의 외교사절하고 부인들 또 임금이 장관,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관이죠. 그 당시 대신들과 대신들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종은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짐이 생각컨대 하늘이 우리 종묘사직을 도운 결과 나라의 운수가 장구하여 경사스러운 개국기원 503년이 되는 명절을 맞이하였으니 개국기원 503년이라는 것은 조선왕조 개창한 이후 503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짐의 기쁨과 축하하는 마음은 연회보다 특별하다. 이로써 연회를 열어 조정의 신하들과 외국사절을 한 대청에 모아놓고 축하하는 술잔을 함께 들어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니 이것도 드물게 있는 성대한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뜻 실록을 그냥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개국 503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매년 그 맞는
날들인데, 그런데 이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내용을 알고 보면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1895년은 조선이 개국한 503년일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발발 303주년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왕조 내내 조선 후기에 보면은 꼭 그 기념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그냥 모든 문무대신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건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목전에 중요한 것은 청일전쟁이 전년도에 일어났잖아요. 1894년. 전라도에서 농민이 봉기를 하고, 그 동학농민봉기라고 하고, 요즘 동학농민혁명이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이것이 어떻게 비화됐느냐면 청국과 일본의 조선내전 간섭과 함께 청일전쟁으로 비화됐어요. 근데 청일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청나라가 패했어요. 청나라가 패하고서 조선으로부터 이제 물러간 거는 조선이 조선제 500년 동안 명나라에게 또 청나라에게 사대정을 했는데 간섭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됐어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만세를 부리고 기뻐할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 청나라는 물러가는 상황이 됐지만 그 다음 청나라를 대신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청일전쟁은 일본에서는 의전이야. 조선이 청국으로부터 자주 독립하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의로운 전쟁, 의전이라 그러고. 그 한편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다른 한편 보면 청나라가 내전 간섭원에서도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진 않았거든. 그런데 청일전쟁 후에 일본은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청일전쟁 직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나라가 있어요. 우리도 식민지가 될 뻔했어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그때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떼어가져갔고 또 하나는 요동반도까지도 떼어간다고 해서 할양을 받았는데 이때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요동반도는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게 이제 삼국간섭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화하고 조선까지 식민지화하려고 해서 조선에 그러니까 경복궁을 습격해가지고 조정을 장악했죠. 그런 다음에 조선 조정에 일본인 고문관 40명을 배치했어요. 조선의 대신들은 허수아비입니다. 일본 군인 고문관 40명이 조선의 국정을 좌우하고 재정을 운영한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에다가 차관을 300만 원을 갖다가 안겨줬어요. 이거 가지고 내정개혁하라 그랬는데 6개월 뒤에 돈이 다 어디로 갔어? 40명의 일본인 고문들이 이걸 다 주물른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썼겠고 또 자기들 어떤 자금으로도 썼겠고 아무튼 조선은 빚만 300만 원 졌습니다. 이 빚은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청일전쟁 직후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조정은 쑥대밭이 되고 전국의 농민군은 초토화되고 서울은 일본군이 주둔하고 요동반도에도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럼 조선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동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갇혀 있고 서울은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조선은 운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이 운명이 끝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해서 세 나라가 일본 정부한테 일본이 요동반도 차지한 거 토해내라. 그러면서 그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같이 동시에 개입을 했는데 그 주동자는 러시아입니다.